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현대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월이죠. 10월에 있었던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쭉 돌아보던 중에 그 연동이 되었는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에서 좌파 몇 명과 거기 사는 중국인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시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대림동에서 우익은 나가라, 우리는 중국 동포를 환영한다 라는 이슈로 시가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먹방과 여행에 미쳐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중심에 우리가 이렇게 썩어갈 때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그런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1일에 끝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딱 이때 계획이 되어서 이때 시작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은 이후에 전국구에서 다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이 이제 활개를 치면서 쭉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지지의 절정이 이루어졌을 때가 78%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78% 국민들의 지지가 거꾸로졌던 사건이 바로 1946년 4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이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국민 78%의 지지가 곤도박질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라에서는 박헌영에 대해서 체포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을 위시해서 이광국, 이주화 이런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체포령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드러나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재복이나 이중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위기에 처하고 나서 박헌영이 굉장히 다급해졌기 때문에 소군정에게 어떤 식으로 사회단체를 지도해야 될 것인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군정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도 요령은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에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라는 답을 9월 9일에 줍니다. 9월 9일에 주고 이 응답을 받은 박헌영이 사건들을 모의하고 남한에 있는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폭력 전술로 전환이 된 거는 이미 이전에 7월 7일 신전술이 발표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랐던 박헌영이 체포령이 떨어지고 보니까 또 게다가 8월 28일부터 30일에는 북로당이 창설되면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을 해서 북한의 대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이제 박헌영도 뭔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9월 총파업이나 대구 10일 폭동 사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10월 사건은 한 달 뒤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세의 다급함, 그다음에 본인의 입지의 위태로움 이런 것들이 박헌영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제 이 폭력 사건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신전술이라 하면 폭력 전술인데 거기서 내세우는 기치는 무엇이냐면 미 군정을 노골적으로 치자,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 갚자. 그야말로 살인과 그 모든 악랄함을 불사해서 이 남한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치 하에 펼쳐진 것이 바로 9월 총파업 그리고 대구 10월 사건, 이것을 통해서 4.3 제주 폭동,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박헌영이 드러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복을 사용을 하는데, 이재복은 이때 당시에 경북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로당이 창설된 후에는 거기 군사부 총책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재복은 안동 출신이고 그다음에 목회자 출신이에요. 영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자체를 터를 삼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인민위원회 가담을 해서 고위급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박헌영이 이재복을 움직여서 이런 폭동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10월 사건에 그 전에 왜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9월 총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월 총파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 이제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노동자 그리고 4만여 명의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죠. 서울에서 10월에 10일에 서울에서 10일에 화물자동차 파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일에 철도 노동자 3,600여 명이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산으로 넘어가서 부산에서는 23일에 철도 노동자 파업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곧장 그것은 다시 대구로 옮겨와서 대구에서 24일에 철도 노동자 파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에는 전화 교환원이 파업을 하고 우평국 460명이 파업을 해요. 근데 우평국이 파업을 하다 보니까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그 대구와 그 다음에 더 아래까지 넘어가서 경주, 포항, 안동, 상주 이 모든 곳에서 이제 경북도 내 모든 우체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는데 추가적으로 일어난 파업이 대략 7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 파업들이 일어났고, 이어서 26일에 대구 중공업 파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7일에 대구 언론계까지 다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했던 철도 노동자 파업이 부산으로 가서 대구로 오면서 대구에서 완전히 파죽지세로 이 파업의 열기가 확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가게들이 영업을 하겠습니까?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않죠. 그리고 도시가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가운데 오로지 그 길을 활보하고 있는 것은 좌익 세력들, 무장을 한 좌익 세력들만 길을 다니면서 살벌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10월 1일에 대구에서 사건이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제 그 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사회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이때는 광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경제나 여러 가지가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에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형성된 식민지 경제 구조가 마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자본가들이 철수했고 기술자가 철수했어요. 그리고 남북이 갑자기 딱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물자를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남한에 있는 것도 남북의 분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자의 자유로운 어떤 소통과 사용이 있었는데 38선으로 이제 분단이 되다 보니까는 북한에 있는 물자를 남한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 딱 생긴 거죠. 그리고 인구가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1944년부터 49년까지의 그 변화를 보면은 일단 남한 인구가 44년에는 1,6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것이 엄청 400만 명이 늘어서 2천만 명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보면은 82만 명이었는데 1949년도에는 143만 명까지 증가를 하고 있어요. 61만 명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해외에 나가 있었다가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환민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서울은 완전히 포화 상태고, 그 다음에 농촌은 비어 있고, 이런 비진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인구 증가가 불균형하게 되니까는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공산당이 딱 캐치를 한 게 민심을 캐치를 합니다. 어떤 민심을 캐치하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남한은 미 군정이 딱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의 쌀 배급 제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우리나라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뭐 신한공사라는 것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그때그때 만들어 나갔는데,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본인들이 자유경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네들이 알아서 자유경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가 1945년 10월 5일에 있었던 일반고시 제1호로 나온 미국의 자유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시장을 하다 보니까는 일본으로 그 곡식들이 반출되고 또 투기꾼들은 매점매석 먼저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기꾼들의 매점 매석으로 인해서 쌀값이 60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쌀을 100원에 살 수 있었으면 600원 줘야 되고, 10,000원에 살 수 있었으면 60배면 6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미군이 다시 한번 법을 발표를 해요. 12월 19일에 일반고시 제6호 미국 소매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 통제. 그러니까 최고 이 가격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 가격을 넘어서 판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그 1946년 1월 16일에 농가 잉여미 강제 수매 방침을 수립을 하죠. 잉여미라는 것은 먹고 남은 쌀에 대해서는 농촌 니네만 갖고 있지 말고 지금 서울이 너무 힘드니까 서울로 좀 올려보내고 이래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걷어가지고 이걸 강제로 이제 일률적으로 나눠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가 바로 법령 제45호 미국 수집령이에요. 미국 수집령. 근데 이 미국 수집령이면은 미 군정이 쌀을 사는 거잖아요. 쌀을 사면은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다 쌀을 내놨겠죠. 근데 그 생산비나 아니면 시장 유통가보다 훨씬 더 싸게 쌀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농민들로서는 너무나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나눠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별로 배급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별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2홉 5작. 제가 이 홉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작이라는 단어는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홉의 10분의 1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홉 5작이면은 한 홉에 180ml이기 때문에 약 378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78ml를 주는 거예요. 우유 500ml 기억나시죠? 우유 500ml 거기도 가득 차지 않는 정도의 식량을 하루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하죠? 근데 그런 배급제라니까 농민들한테 불만이 막 쌓이겠죠? 쌓이는데 그러면 어떤 가구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반이 일제시대 때 형성이 됐던 호적제나 그 다음에 동적부가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주민등록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동적부라고 했었는데 그 호적제랑 동적부랑 비교하면서 주다 보니까는 이제 잘못된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이동이 엄청 났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외부에서 와서는 잘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그 행정체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고 또 그 동네에서 유착관계가 생기게 되면 없는 아들 이름도 써주고 또 내가 싫으면 있는 이름도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고 싶으니까 잘 보여서 더 이름을 등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유령 인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미군정 입장에서는 쌀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되는 건 뻔한데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라온다. 그럼 이 인원이 사실이냐 아니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체크를 경찰들한테 시켰어요. 경찰들한테. 근데 그 경찰들 역시 일제시대 때 경찰관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근데 그 경찰들이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택 수색, 내 집 뒤지면 싫잖아요. 검문, 검색, 그 다음에 심지어 처벌. 이런 거를 막 경찰들이 하니까 농민들은 경찰이 끔찍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배고프고 쌀은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막 압박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조선공산당이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폭동과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캠페인 팜플렛이에요. 보면은 이쪽 그림은 굉장히 갈비뼈 막 나와 있고 굶주린 표정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쪽은 편안한 표정. 그래서 1년간 계속해서 평균 2홉 5작씩 식량을 배급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굶주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 지금 식량을 남용하면 후에 몰입의 마수. 몰입의 마수는 조선공산당 좌익 세력의 그 당시 이제 몰입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몰입의 마수에 걸리게 되고 지금부터 절약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미국 수집에 협력하면 식량난을 면하게 된다. 미국 수집이 빨리 성공하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이런 팜플렛도 나눠주면서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조선 공산당들이 대구에서 모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대구에서 드디어 10월 1일에 폭동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먼저 부녀자들에게 10월 1일 오전에 대구시청으로 다 몰려가서 쌀을 달라고 외쳐라. 이렇게 암암리에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녀자들이 쌀을 달라 바구리, 소쿠리 모든 거 들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구역 근처에 조선 노동조합 대구지역 평의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대구역 근처에. 근데 이거는 지역 평의회이기 때문에 노평이라고 합니다. 노평. 그래서 전국 노동조합 대구지역 평의회 사무실 주위에는 거기에 관련된 수천 명의 노동자들, 이미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부산 갔다가 대구로 집결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대구로 다 집결하게 되는 거죠. 집결하게 되면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00여 명, 100명에서 150명 정도 추산되는 기마 경찰들, 그 다음에 기마 경광대가 이제 경계태세를 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이들이 외치는 외침은 뭐냐면 쌀을 배급하라, 1급제를 폐지하라, 하루에 2호 5작씩 주지 말고 한꺼번에 한 달치를 다 주든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복심, 박헌영 체포령을 취소하라. 9월 6일 날 니네들이 체포령 내린 그 박헌영을 빨리 체포를 취소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구호 속에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되니까는 그 대구 지역 노조 사무실 2층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 경찰을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시위대들이 갑자기 경찰을 에워싸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누군가는 맞겠죠. 어떤 경관이 돌을 맞고 딱 2층을 향해서 발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발포 과정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이 죽죠. 이 한 명이 누구냐면은 대팔 연탄 공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대팔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황말용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죽은 사건을 또 이 조선 공산당에 소속된 좌익 세력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건 10월 1일에 딱 죽었죠. 그 다음에 죽었어, 이거를 빌미 삼아서 10월 2일 날 전국 노동자들, 이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 다 총집합, 이런 총집합령을 내리면서 모인 인원들이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전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 인민위원회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부녀동맹, 민주청년동맹, 그 다음에 대구의대, 대구사범대, 대구농대 400여 명의 좌익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이 성토문을 외칩니다. 어떤 성토문을 외치냐면 미 군정이 대구 시민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봉기하라. 미 군정이 왜 하필 대구를 딱 찍어서 거기만 초토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성토문을 외치고 이 인텔리라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대구 시내 중학생들까지 다 현혹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청년들 움직였던 인원이 1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 다 아시는 것처럼 최무학이라는 사람이죠. 오전 6시에 그 10월 2일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그 핵심되는 그 행동을 최무학이 오전 9시에 하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의대니까는 시체들이 많을 거잖아요. 1946년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대구 시내에서 죽은 인원만 몇천 명이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콜레라로 죽은 시체를 밤새 깨끗하게 닦습니다. 물로 씻고 소독으로 닦고 해가지고 눕혀요. 눕혀서 하얀 천으로 덮고 4명한테 그거를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구사범대에 가서 강단에 가가지고 지금 공부할 때냐, 지금 사태가 이런데 이거 어제 경관이 싸서 죽은 시체다. 그러니까 시체를 보니까는 보는 것도 무서운데 그 의미가 덧입혀졌어요. 그러니까는 나갑시다 해가지고 뛰쳐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시가행진을 800m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사람이 저거 어제 경찰이 쏴서 죽인 시체래 하니까 다 몰려가서 경찰서로 간 거예요. 대구경찰서. 대구경찰서 앞으로 다 몰려가서 무장해제해라 요구를 하죠. 무장해제하라라는 그 요구가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경찰이 못 견디고, 그 중에 어떤 한 경찰은 인민공화국 만세 나는 시위대 편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찰들이 무기를 다 무기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해산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산하지 않죠, 시위대가. 그러다가 급기야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을 해서 장악을 하고 그 무기고를 열고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쌀을 먹고 싶은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게? 전혀 아니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장악하고 무기를 탈취해서 100명씩 조편성을 했어요. 아까 15,000명이라고 그랬죠? 15,000명 나누기 100 하면은 조가 기본 최소 150개 조가 되는 거예요. 150개의 조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요. 경찰 기본으로 죽이죠. 그 가족 당연히 죽이죠. 배를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죽인 다음에 묶어서 끌고 다니고 얼굴을 낫으로 찍어버리고, 그럼 미친 짓들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그 가족이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16개 경찰서 습격 당했고, 관공서, 그 다음에 양민 학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급기야 대구의사회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다쳐서 경관들이 그 병원에 왔을 때 그 병원에 다른 시위대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다쳐서 왔는데 딱 내리니까 그 시위대 청년들이 저 새끼 아직 안 죽었다! 그래서 죽여! 해가지고 둘러싸서 밟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피해서 복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말하는데 의사가 도리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굴러떨어지니까 시위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뇌가 다 튀어났습니다. 그 죽인 학살은 6.25와 약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학살의 현장들이 일어났죠. 만행. 도구들 보시면 총, 죽창, 도검, 낫, 곡괭이, 망치, 몽둥이. 그 다음에 새끼줄로 목줄라서 자동차에 매달아 달리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때려 죽이기. 보통 어렸을 때 저 본 적 있는데 시골에서 개를 죽일 때 이렇게 죽이죠. 그 다음에 몸에 큰 돌을 달아서 물에 던져 수장.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녀자들 발가벗겨서 사지 찢어 죽이기, 집에 가두고 불질러 죽이기, 나오면은 또 때려 죽이기.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얼굴에, 이미 죽었는데 시체 훼손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뿌려가지고 석유를 뿌려서 불질러 죽이는 거죠. 찾지 못하게.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10월 2일 하루 만에 이런 만행들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미 군정에서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죠. 눈치챈 시위대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 2권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대구시, 영천시, 구미시, 상주시인데, 여기서 보면은 상주 경찰서 46년 10월 3일 여기도 습격을 했고, 그다음에 구미 경찰서도 10월 3일 오전 9시에 습격을 하고, 외관도 습격하고, 성주, 그다음에 영천에는 그 안에 11개 지서를 다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대구의 비상계엄이 하려고 할 때 싹 빠져나가가지고 이 주변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공산당 지도부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어떤 지령? 호응투쟁을 해라. 전국적으로 호응하는 투쟁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나와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사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뭐냐? 대구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공산당 호응투쟁을 전개하라. 그래서 호응투쟁
전개된 거를 보면 지도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10월 3일 서울에서 1만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뭡니까?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실질적인 이들의 복심은 쌀 배급이 아닌 거예요. 체제 전복인 겁니다. 그리고 10월 5일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너무 익숙한 곳이죠. 우리가 여행 가서 좋다 하는 그 장소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15,000명이 파업하고, 그 다음에 8일 경남 밀양에서는 모직물 공장 종업원 200여 명이 파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보면은 경기도 개성, 봉동, 이만, 연안, 백천, 그다음에 대성, 장단, 광주, 여기에 있는 모든 경찰서들이 습격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10월 22일 서울 종로에서는 삐라가 뿌려졌는데, 그 삐라의 내용이 세 가지죠.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쌀을 달라, 그다음에 박헌영 체포령 취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삐라가 살포됐고, 10월 30날 화순에서는 탄광 노동자 5,000명이 파업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는 전화종업원 120명이 파업, 파출소 습격 방화, 그다음에 1,500명이 이런 모든 난동에 같이 가담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또 전남 장성군, 보성군, 그다음에 해남군에 지서가 습격당했고, 해남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도 불태워버렸어요. 나에게 쌀을 제대로 주지 않은 면사무소 태워버리리라, 뭐 이랬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무소에서도 탈옥이 일어났습니다. 전주, 공주, 광주, 이런 형무소에서 탈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조선 공산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갇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가 내가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오히려 토론을 할 수 있고 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 우리도 걸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탈옥이 진짜 일어났던 곳은 바로 전주 형무소. 전주 형무소에 약 842명 정도가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417명이 무기를 무장하고 탈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주 시내가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모였는데, 우리가 투입한 병력의 규모는 경찰 4,500명, 그 다음에 김두한과 그를 따르는 우익청년 300명, 그다음에 대전 2연대 1개 중대, 그리고 미국 2연대 등이 투입이 돼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흩어진 폭도들은 대구 6연대 들어갔어요. 국방경비대, 신원조회 없고 신체검사, 구두시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국방경비대죠. 근데 이 폭도들이 다 대구 6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연대는 좌익의 소굴이 된 거죠.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그때에도 이 대구 6연대에서 3번이나 반란을 추가로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또 그런 좌익 행동들을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태백산, 소백산 등으로 숨어들어서 야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4.3 폭동 이후에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구 10월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태백산, 소백산으로 들어간 야산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빨치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폭도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피해 상황은 어땠는가 봤을 때, 대구 시내 보면은 사망, 경찰 38명, 공무원 163명, 민간인 7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1,000명, 행방불명자 30명, 시위 혐의자 7,400명. 서로 오해하고 조사하는 일이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로는 776동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경찰이 80명 죽었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및 납치된 사람이 145명, 그리고 부상자가 96명이라고 통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조선공산당이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일하고 빠진 게 아니죠. 보면은 연말까지 검거된 당원이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구속된 인원이 1,500여 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형이 확정돼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5명 있었어요. 5명. 누구냐면은 최문학은 누구냐면은
아까 그 시체 닦아가지고 그 가짜 시체 사건 벌인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최무학. 최무학의 형이에요. 최무학이 사형당하지 않고 최문학이 사형당할 정도면 엄청난 형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삼택, 이광열, 박학구, 이재희, 이런 사람들이 지도급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조선공산당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사건이 아니고 폭동인가?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도 폭동인 걸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랬잖아, 죽였잖아,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근거 첫 번째, 변질된 농민운동. 농민운동은 원래 독립운동의 한 축이었어요. 1920년부터 1930년 후반까지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 소장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식으로 농민운동이 있었는데, 그거가 다시 이제 해방 이후에 산발적으로 재개가 된 거죠. 근데 목적이 상당히 다릅니다.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변질된 농민운동이 각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행동의 양상을 보면 구일본인 소유지와 일본 사람의 소유지 이것만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민족 반역자,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판단한 민족 반역자의 토지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나온 게 미군의 신안공사라는 거예요. 신안공사. 이거를 못하려고 만든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계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이 공춘 및 창고를 습격을 해요. 저기 쌀이 많이 있는 창고가 있어, 우리 가서 부시고 가져오자,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행정기구 요원의 축출. 일제시대 때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면사무소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추출해내고 자기 사람들을 심기 시작하죠. 자기네들의 인민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억압을 자행했던 경찰 관리들에 대해서 구타 살해,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재소를 비롯한 식민지 관료 기구에 대해서 습격, 접수, 내 거가 되지 않으면 파괴,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으로 확대돼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에 포함된 남한의 인원만 2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 고스란히 대구 11폭동 사건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쌀을 내세워서 이런 폭도를 일으키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국가 권력 수립운동, 한반도 공산화예요. 이 남한의 공산화, 소비에트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10월 1일 서울에서 1만 군중이 외친 구호가 문제입니다. 10월 3일에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체제 전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22일에도 삐라를 살포하죠. 삐라를 살포해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 소군정의 지시, 항의 집회를 계속해라, 그 뜻에 따라서 지치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사건은 폭동입니다. 두 번째, 그 배후. 우리는 여태까지 배후를 박헌영과 그의 지시를 받은 이재복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소련 군정이 있었다. 소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군정, 그 당시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있었던 거는 스티코프예요. 제가 스티코프 사진을 찾아봤는데 되게 얄미운 사진만 있더라고요. 스티코프, 이 사람은 사진 찍어서 모으는 거, 기록 남기는 거에 엄청나게 집중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스티코프가 64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죽자마자 북한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스티코프의 기록을 다 가져갔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들이 창고에 처박아놨던 일기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거가 1995년에 중앙일보에서 현대사 기록 발굴단을 조직을 해서 미국, 소련, 중국에 가서 그걸 갖다 발굴해 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발굴된 일기예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넘겨줬죠.
여기 보면 국사편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를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만든 건데 1946년부터 48년까지의 기록을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46년부터 48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구 10월 사건도 봤지만 언론사들이 다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록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람의 기록이 가장 정확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항쟁이다. 농민들이 쌀 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너네 사실 지령했잖아. 우리나라 공사나 니네들이 하려고 했잖아. 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코프의 일기에서 기록된 것을 발췌를 해보면 두 가지, 오늘 대구 10월 사건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9월 28일에 스티코프가 쓴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그다음에 미 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간, 다시 자기네들의 신문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박헌영, 그 다음에 김주아, 이주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그리고 이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 투쟁을 계속한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때까지.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스티코프 10월 1일 일기를 보면은 서울에서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10월 3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300만 엔을 더 요청하고 있다. 이전에 이미 줬단 얘기죠. N이 아니라 원입니다. 30만 원을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122만 루블을 받았어요. 이런 재정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불가닌. 이 사람이 불가닌인데 이 사람은 당시 소비에트 국방인민위원회 대장이었어요. 대장한테 연락해서 우리 돈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줘서 이 폭동과 이 일이 분명히 완성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남조선 동지들에게 300만 원 재정 지원 문제 및 집회 개최와 공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라고 스티코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 우리나라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공산화를 꾀했다라는 면에서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는 대구 10월 사건을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세속사를 다 핸들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평강의 날, 휘선의 사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할 때가 됐는데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 자리에서는 떠나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의 특징,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항상 그들은 민심을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그 당시에는 쌀이었죠. 그 당시에는 쌀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농사 지어서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했잖아요. 그 당시엔 쌀이 돈이었습니다. 민심, 돈을 좋아하는, 쌀을 좋아하는 민심을 이용해서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진행시키다가 나와 반대편에 선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를 침소봉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막 거품으로 키워가지고 선동하죠. 사람들을,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르익었다, 내 편이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복심이 표출이 돼요. 체제전복. 이 일이 1946년 대구 10월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48년에도 있었고 50년에도 있었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해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시편 74편 20절을 선택을 했는데,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땅은 흑암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빛이 충만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포한 자가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의 반석에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왜 이렇게 되느냐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뜻을 내가 빛으로 발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땅이 어둠이, 흑암이 충만한 땅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한 땅이 되느냐. 내가 빛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사상도 발붙일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평강의 휘선의 사상을 이어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기대, 또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아버지 뜨거운 신앙을 기초로 한 애국심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한민국에 두신 아버지 말씀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사명이 기필코 이루어지는 날을 저희들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 뜨겁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빛으로 밝아져서 어두운 사상, 강포한 자의 사상이 아버지 승리하는 일이 결단코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이 다 박살나고 마는 놀라운 공의가 승리하는 그것만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보기까지 항상 기도하며 성경에 열심히 전념하며, 또한 구속사 시리즈와 또한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를 아버지 진단하고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